낭독 모녀 레몬 공주. 옛날 옛적 날개 달린 두꺼비와 날아다니는 낙타가 살던 시절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습니다. 자식은 오마르 왕자라고 하는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은 이제 왕자도 다른 모든 왕자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처녀를 구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마르 왕자는 색시감을 찾아보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이 있답니다. 그 얼굴은 아직 해님도 보지 못했지요. 이 공주님이야말로 왕자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천생연분이랍니다. 공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왕자님이 물었습니다. 말을 타고 동쪽으로 3일 밤 3일 낮을 달려가세요. 그러면 장미넝쿨로 둘러싸인 정원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 정원에는 세 종류의 레몬이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열린 레몬을 따서 물이 많은 곳으로 가져오고 오셔야 하는데 그때까지 레몬을 쪼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마르 왕자는 다음날 아침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요. 왕자는 동쪽으로 3일 낮 3일 밤을 달려 장미넝쿨로 둘러싸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정원에 들어서자 잘 익은 레몬 3개가 달린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자는 3개의 레몬을 모두 따서는 말머리를 돌려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레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자는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를 집어 칼로 쪼개보았지요. 그러자 레몬에서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물을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아가씨는 곧장 사라졌습니다. 오마르 왕자는 슬펐어요.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나머지 2개의 레몬에도 아가씨들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2번째 레몬을 들어 칼로 쪼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레몬에서보다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물은 없었어요. 그러자 2번째 아가씨도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3번째 레몬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겠다. 왕자는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강이 보였습니다. 왕자는 할머니가 한 말을 떠올리고 3번째 레몬을 쪼개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라져버린 2 아가씨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레몬에서 나왔어요. 달림처럼 상냥한 눈에 배곡같이 하얀 살결, 비단처럼 곱고 윤이 나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이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외쳤지요. 물 좀 주세요. 오마르 왕자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마저 사라져 버릴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아가씨를 안고 강가로 달려가
물에 그냥 빠뜨렸어요. 강물에 빠진 아가씨는 차고 맑은 물을 실컷 마시고는 강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가씨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어요. 왕자는 망토를 벗어서 아가씨의 몸을 감싸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레몬의 공주여,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궁궐로 함께 가기 전에 당신이 입을 옷과 타고 갈 말을 구해와야겠어요. 그러면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 이 큰 나무에 숨어 있을게요. 레몬 공주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몸을 굽혀라, 큰 나무야. 몸을 굽혀라. 그러자 정말로 나무가 몸을 굽혔습니다. 공주는 제일 높은 가지에 올라탔고 나무는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오마루 왕자는 그것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레몬 공주는 높은 가지에 앉아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하녀 한 명이 물을 길러 강가로 왔습니다. 눈은 멍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피부는 푸석푸석한 아주 못생긴 소녀였어요. 물을 뜨려고 허리를 굽히자 맑은 물에 비친 아름다운 레몬 공주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하녀가 소리쳤어요. 하녀 노릇이나 하고 있긴 내가 너무 예쁘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러자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를 봐, 아래를 보지 말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 위쪽을 보니 미루나무 꼭대기에 레몬 공주가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그 꼭대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녀가 물었습니다. 난 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왕자님인데 내가 입을 예쁜 옷과 말을 가지고 돌아오실 거야. 그러자 하녀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아씨, 저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다리기 지루하실 텐데 말동무나 해드릴게요. 레몬 공주는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던 터라 그 청을 들어주었죠. 몸을 굽혀라, 큰 나무야. 몸을 굽혀라. 큰 나무는 몸을 굽혀서 하녀를 나무 꼭대기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씨, 하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마법을 부리시다니, 아씨는 도대체 누구신가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법의 나라에서 온 요정님이신가요? 난 한때 요정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에 와서 레몬 공주가 되기로 했지. 레몬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씨, 제가 이 길고 검은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하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레몬 공주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검고 긴 머리카락 속 깊이 박혀있는 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씨, 이건 뭔가요? 하녀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 부적이란다. 건드리지 마. 레몬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녀는 머리핀을 획 잡아 뺐습니다. 그러자 레몬 공주는 하얀 비둘기가 되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녀는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옷은 떠내려가고 하녀는 왕자의 망토로 몸을 감싸고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왕자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오마루 왕자는 미루나무 위에 못생긴 하녀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변했는데? 피부가 거칠고 푸석푸석해. 햇볕 때문이랍니다, 왕자님. 하녀가 말했어요.
떼약볕에 타서 피부가 망가졌어요. 아니, 그러면 입술은? 당신의 입술은 장밋빛 봉우리같이 부드러웠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바람 때문이에요, 왕자님. 하녀가 말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입술이 갈라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크고 상냥하던 눈은? 눈물 때문이에요, 왕자님. 전 왕자님이 돌아오시지 않는 줄 알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벌개지고 부은 것뿐이죠. 그러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은? 까마귀들의 짓이랍니다, 왕자님. 까마귀 녀석들이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수세미처럼 만들어 놓았지 뭐예요?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예요. 곧 옛 모습이 돌아올 테지요. 못생긴 하녀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마르 왕자는 하녀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하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맑은 여름날의 하늘처럼 푸른 판탈롱, 진주알이 박힌 하얀 비단 블라우스, 황금실로 짠 저고리, 금으로 된 신발, 역시 금으로 된 머리 장식과 팔찌.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오마르 왕자가 데리고 온 하녀를 보고 아들의 신부감이 지독하게 못생겼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골라온 신부감이란 말이냐? 설마 아니겠지? 저는 이 아가씨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40일 후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왕궁 주위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이곳에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자작나무 위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마르 왕자는 날마다 이 나무 아래 와서 비둘기의 노래를 들었고 노래를 듣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하얀 비둘기의 노래는 정말 슬프구나. 이 사실을 알아챈 하녀는 정원사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의 분부이시다. 자작나무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저 하얀 비둘기를 잡아 죽이고 땅에 묻도록 해라. 정원사는 명령에 따라 새를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둘기가 묻힌 바로 그 자리에 커다란 삼나무가 훌쩍 자라나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마르 왕자는 이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기적인가? 나무가 없던 자리에 이렇게 큰 삼나무가 서다니. 그리고 바람의 탄식 소리를 들은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내는 바람 소리는 또 얼마나 슬픈가. 그러자 하녀는 다시 정원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삼나무를 베어서 내가 장차 낳을 아들의 요람을 만들라고 왕자님께서 분부하셨다. 남는 나무는 가져다가 태워버리도록 해라. 그래서 정원사는 나무를 베어 왕궁의 목수에게 가져갔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잘라서 요람을 만들었고 정원사는 남은 토막들을 모아 불을 지폈어요. 마지막 남은 작은 가지를 불 속에 던지려는데 왕자의 늙은 유모가 지나가다가 불을 뗄 나무를 좀 달라고 해서 삼나무에 작은 가지 하나를 유모에게 주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자기 집 난로가에 나뭇가지를 놓아두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집을 나가면서 문을 닫자마자 나뭇가지가 마구 떨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너무나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레몬 공주였던 거예요. 공주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야채를 다듬고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문 뒤에 숨어서 유모가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장에서 돌아온 늙은 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일을 다 했지? 사람인가 아니면 요정이 찾아왔나? 그때 숨어있던 레몬 공주가 유모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어요. 그러니 제가 할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오마르 왕자님께 가셔서 왕자님께서 비단실을 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양탄자를 짜드린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늙은 유모는 왕자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비단실이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내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레몬 공주는 양탄자를 짜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마르 왕자와 못된 하녀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날 때 못생긴 얼굴 그대로였죠. 그래도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레몬 공주가 분명하다. 나의 천생연분이라고 했지. 그러다 나는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결혼은 나의 의무야.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유모가 완성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전하, 왕자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선물입니다. 오마르 왕자는 양탄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장미넝쿨로 둘러싸인 정원과 그 한가운데 레몬 공주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양탄자를 만들었지?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처녀랍니다. 그 처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레몬 공주는 궁전으로 왔습니다. 오마르 왕자는 공주를 한눈에 알아보았죠. 세상에,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뿐인 신부 레몬 공주요. 그런데 어디로 사라졌던 거요? 무슨 일이 있었소?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오? 레몬 공주는 왕자에게 못된 하녀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얘기했습니다. 화가 난 왕자는 못된 하녀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녀는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아차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왕자가 보낸 병사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국경을 넘어 이웃 왕국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떤 이들의 얘기로는 못된 하녀가 아직도 도망가고 있대요. 어찌됐든 마침내 오마르 왕자와 예쁜 레몬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7일날 7일 밤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어요. 나팔 불고 북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모두가 아주 즐겁게 놀았답니다. 달을 만지고 싶은 임금님. 옛날 적 아주 고집센 임금님이 한 분 살았습니다. 일단 임금님이 무슨 명을 내리면 모두 지체 없이 그 명에 따라야 했습니다. 반대란 있을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은빛 달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손을 뻗어 달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금님이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임금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달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아주 큰 탑을 짓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달을 만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임금님은 왕실의 목수를 불러다 높은 탑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까지 닿는 탑을 쌓는다고요? 폐하,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될 일이에요. 안 된다고!
임금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우리 왕국에는 없어.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탑을 지을 건지 정확히 보고해. 그날 밤 목수는 열심히 궁리한 끝에 마침내 큰 탑을 짓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목수는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탑을 짓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튼튼한 나무 궤를 수백 수천 개 쌓아 올리면 됩니다. 임금님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장 집에 있는 튼튼한 나무 궤를 다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시 거역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랬다가는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나무 궤를 임금님에게 갖다 바친 것은 당연하지요. 온갖 종류의 궤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큰 궤, 작은 궤, 무늬가 새겨진 궤, 반들반들한 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궤, 아무 장식도 없는 궤. 이제 목수는 조수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궤 위에 궤를 쌓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궁궐 바깥에 커다란 탑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있는 궤를 다 쌓은 뒤에도 탑은 구름에조차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궤를 더 만들어라! 목수와 그의 조수는 나무판을 톱으로 자르고 망치질을 해서 나무 궤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나무 궤들을 탑 위에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궤를 다 쌓았는데도 탑은 겨우 구름에 닿았을 뿐입니다. 궤를 좀 더 만들어라! 임금님이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무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전부 베어버려. 그걸로 나무판을 만들면 되잖아.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나무라고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는 걸 잊었느냐?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나무를 몽땅 베도록 해라. 당장 해. 그래서 왕국의 모든 나무들이 도끼질에 넘어갔습니다. 커다란 고목에 가느다란 묘목, 꽃나무, 과일나무, 호두 같은 딱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닥치는 대로 베어졌습니다. 목수는 나무들을 톱으로 잘라 수많은 나무 궤를 만들고 이 나무 궤들을 탑 꼭대기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모든 나무 궤를 쌓고 나니까 탑은 구름 위로 치솟아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임금님은 탑을 쳐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높디 높은 탑을 타고 올라가 달을 만져볼 때가 되었구나. 임금님은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서 마침내 높은 탑 꼭대기 위에 섰습니다. 임금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달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팔을 좀 더 뻗어보았습니다. 거의 손이 닿았지만 그래도 약간 모자랐습니다. 임금님은 아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무 궤 한 개만 더 가져오너라. 한 개만 더 있으면 달이 잡힐 거야. 목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은 궤가 없었습니다. 또한 온 나라에 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수는 소리쳤습니다. 폐하, 궤가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궤 하나를 빼서 위로 가지고 와. 목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탑 아래에서 궤 하나를 빼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안 될 일이죠. 임금님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일 테죠.
그런데 다시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바닥에서 하나 빼서 위로 가지고 오라니까! 목수는 눈썹을 찌푸리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탑 아래의 괴 하나를 빼낸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이 가죠? 탑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도, 괴도, 전부 다. 매사에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 했던 임금님. 달을 만져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었던 임금님은 이렇게 죽고 말았답니다. 세계의 황금 사과. 옛날 옛적에 행복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큰 왕국과 사랑스러운 아내, 딸 이사벨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사벨 공주는 환하게 비치는 햇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등 뒤에서 살금살금 기어오는 법이라고 하나요? 어느 날 밤 이사벨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공주를 진찰하러 궁전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그저 수염을 튕기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 저 약을 시험해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써도 공주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주는 여위어 같고 곧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공주를 구해낼 수 있다면 누구든 만나고 무엇이든 시험해보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궁전으로 와서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황금 사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황금 사과라고요? 임금님이 소리쳤습니다. 어떤 황금 사과 말이요? 왕국의 끝 어느 구석에는 나이팅게일이 밤낮으로 노래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는 하얀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나무에 황금사가 9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중 3개의 사과만 있으면 공주님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 즉시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게 했습니다. 황금사과를 가져와서 이사벨 공주를 낳게 해주는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릴 거라고요. 그 젊은이는 또한 공주와 결혼하고 왕국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의 끝 어느 구석에 한 가난한 농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집 한 채, 암소 한 마리, 암탉 몇 마리, 정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정원에는 나이팅게일이 밤낮으로 울고 하얀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에 9개의 황금사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포고를 들은 세 형제는 모두 사과를 가지고 가서 행운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먼저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 먼저 가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이죠. 첫째는 제일 큰 사과 3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깨끗한 천으로 덮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한 할머니가 와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지? 끈적끈적한 두꺼비예요. 첫째는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두꺼비가 있을 거야. 첫째는 걷고 또 걸은 끝에 임금님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3개의 황금사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은 경비병들은 첫째를 당장 임금님과 왕비가 있는 홀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폐하, 제가 황금사과 3개를 가져왔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웃으며 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끈적끈적한 두꺼비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펄쩍 뛰면서 첫째의 뺨을 한 대 호되게 내렸습니다. 첫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두꺼비, 바구니, 그게 전부였어요. 터덜터덜 첫째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한테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얘기했습니다. 황금 사과가 두꺼비로 변하다니. 둘째는 더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큰 사과 3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깨끗한 천으로 덮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첫째가 만났던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끈미끈한 뱀이요. 둘째가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미끈미끈한 뱀이 있을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째는 걷고 또 걸은 끝에 임금님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비병의 안내로 임금님과 왕비가 있는 홀로 바로 갔습니다. 폐하, 제가 황금사과를 3개 가져왔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웃으며 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미끈미끈한 뱀 3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임금님은 펄쩍 뛰면서 둘째의 뺨을 2번 호되게 때렸습니다. 둘째는 2배나 빨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뱀, 바구니, 그게 전부였어요. 둘째는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한테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얘기했습니다. 황금사과가 뱀으로 변하다니. 이번엔 내 차례야. 이제 막내 마틴이 나섰습니다. 제일 어리고 조그만 녀석이 뭘 하겠다고? 큰 형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 마틴이 대꾸했습니다. 마틴은 남은 사과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깨끗한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남학신을 신고 제일 좋은 옷을 걸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봄날의 집박이처럼 휘파람을 불면서요. 그리 멀리 가지 않아 다시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바구니 속에 뭐가 들어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황금사과 3개요. 마틴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황금사가 3개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무엇 하려고 가져가는 거지? 이 사과로 이사벨 공주의 병을 고칠 거예요. 그리고 전 공주와 결혼하려고 해요. 공주와 결혼한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황금 사과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 작은 은피리를 가지고 가봐라. 도움이 될 거다. 마틴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피리를 호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마틴은 걷고 또 걸은 끝에 임금님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2 형과 마찬가지로 바로 임금님과 왕비의 홀로 안내받아 갔습니다. 마틴은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3개의 황금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몇 번이나 속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임금님은 천을 들고 바구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정말 황금사과 3개가 들어있구나.
임금님이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바구니를 집어들고 곧장 이사벨 공주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왕비도 임금님 뒤를 쫓아갔고 마틴과 한 무리의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사벨 공주는 황금사과 한 개를 먹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번째 사과를 먹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세 개째를 먹은 다음에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왔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전 황금사과를 가져온 청년과 결혼할래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마틴은 이사벨 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공주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주는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하지만 임금님은 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공주는 공주고 글쎄 농부라. 농부는 농부일 뿐이잖아. 그렇게 쉽게 정할 일은 아니지. 그리고는 마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 시험을 거쳐야 하네. 공주는 우리의 100마리의 토끼를 기르고 있어. 자네는 내일 그 토끼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 때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데리고 와야 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한번 해보죠. 마틴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하인들이 토끼 우리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토끼가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토끼는 이미 멀리 달아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토끼들을 어떻게 다시 찾는단 말이야? 마틴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힘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 은피리가 만져지는 것이었어요. 이걸로 혹시 토끼들을 부를 수 있을까? 마틴은 은피리를 길게 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토끼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어보았더니 꼭 100마리였습니다. 이제 걱정할 일이 없었죠. 마틴은 토끼들을 너른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풀밭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은피리를 불자 토끼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마틴은 그렇게 토끼를 몰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돌아온 토끼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정확히 100마리였습니다. 하지만 내 딸과 결혼하려면 하루 더 토끼를 돌봐야 하네. 임금님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토끼 우리의 문이 열리고 마틴은 다시 토끼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임금님은 마틴을 방해할 꾀를 짜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떤 여인이 나귀를 타고 마틴에게 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남학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가난한 여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곧 왕비라는 걸 알아챘죠. 부탁입니다. 토끼 한 마리만 제게 파세요. 왕비가 말했습니다. 배고픈 어린 것들에게 먹이려고 해요. 토끼는 팔지 않습니다. 마틴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잘하면 한 마리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콤한 입맛 좀 3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왕비에게 감히 해달라고 할 만한 부탁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왕비는 토끼를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재빨리 3번 입맞춤을 해주었죠. 마틴이 토끼 한 마리를 집어주자 왕비는 토끼를 가볍게 품고 품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궁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틴은 은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왕비의 품에서 빠져나와
마틴에게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마틴은 다시 은피리를 불며 토끼를 몰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더 꼼꼼히 세어보았지만 이번에도 정확히 100마리였습니다. 그래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과 결혼하려면 하루 더 토끼를 돌보아야 하네. 임금님은 이렇게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다시 한번 토끼를 몰고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꾀를 더 짜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떤 남자가 나귀를 타고 마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누더기 같은 옷에 찢어진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베레모를 쓰고 신발은 남학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를 넘는 가난한 농부의 행색이었죠. 하지만 마틴은 곧 알아보았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온 거예요. 토끼 한 마리 내게 파쇼.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값은 잘 쳐드릴 테니. 토끼는 팔지 않습니다. 마틴이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잘하면 토끼를 얻을 수는 있죠. 어떻게 해야 하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내가 이 들장미 숲에서 가지를 꺾으면 몸을 숙이세요. 회초리 3대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건 임금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토끼를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나귀에서 내려 몸을 숙였습니다. 마틴이 회초리로 3대를 때렸습니다. 찰싹 찰싹 찰싹. 그리고 나서 임금님은 다시 나귀에 올라탔고 마틴은 토끼를 건네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토끼를 아주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궁전의 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 마틴은 은피리를 불었습니다. 토끼는 그 소리에 임금님의 품에서 빠져나와 마틴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틴은 다시 은피리를 불면서 토끼들을 몰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토끼를 세어보았지만 100마리가 모두 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궁전으로 오게. 임금님이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마틴은 약속대로 다음 날 아침 궁전에 왔습니다. 임금님과 왕비와 이사벨 공주가 나란히 옥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틴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임금님은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내 딸과 결혼하려면 재치 있고 지혜롭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재미있는 진실의 보따리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보게. 내가 보따리가 가득 찼다고 선언하면 그때 이야기를 그만두고 공주와 결혼할 수 있네. 마틴은 씩 웃었습니다. 보따리를 채울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마틴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사벨 공주의 귀여운 토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왕비님이 오셨습니다. 시골 아낙네 같은 차림에 나귀를 타고 계셨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왕비님은 토끼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하시더군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왕비님은 아니야! 임금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 왕비님은 토끼 한 마리를 얻으려고 제게 3번 뽀뽀를 해주셨죠. 처럼 임금님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마틴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토끼를 돌보고 있는데 임금님이 농부 차림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임금님도 토끼가 갖고 싶다고. 아니야. 얘기하지 마. 임금님이 소리쳤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 하셔서. 됐어. 그만해.
폐하께서 몸소 허리를 굽히고 그만! 몸을 숙인 폐하를 제가 그만! 이제 정말 됐네. 보따리가 꽉 찼어. 내 딸하고 결혼하게.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마티는 이사벨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공주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마티는 시골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주는 마틴을 사랑했거든요. 영리한 7 형제. 옛날 옛적에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에게는 저마다 다른 요일에 태어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왕자들의 이름은 태어난 요일에 따라 지어졌어요. 제일 맞이는 일요일이고 둘째는 월요일,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왕자의 이름은 토요일이었지요. 왕자들은 자라서 모두 영리하고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들 서로 사이좋은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7 형제는 집을 떠나서 넓은 세상을 구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자식들의 계획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만 빼고 모두 집을 떠나도 좋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은 내 곁에 남아있어야 해. 남아있을 사람은 제일 작은 막내다. 그러나 토요일은 혼자 남아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결국 임금님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은 꼭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해. 7 형제는 그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무지 서로 다툴 일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지요. 다음 날 7 형제는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꼬박 7일을 걸어간 끝에 길이 7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7 형제는 가고 싶어하는 길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큰 형인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져서 각자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꼭 1년이 되는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일요일의 말대로 제각기 다른 길을 택해서 헤어진 7 형제는 1년이 지나자 약속대로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형, 무슨 일이 있었어? 넓은 세상에 뭘 찾았어? 막내 토요일이 맏형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물건을 얻었어. 이 안경 말이야.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그게 뭐 놀라운 물건이란 말이야? 하고 대꾸했습니다. 자, 잘 봐 막내야. 이 안경을 코 위에 걸치면 이 천리 밖까지 일어나는 일도 모두 볼 수 있어. 그거 참 대단한 물건이로군. 월요일이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알아? 나도 뭔가 신기한 걸 얻었어. 낡은 바이올린이야. 그게 다야? 토요일이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바이올린이 아니야. 이 바이올린을 켜서 남들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쓸모가 있겠네. 화요일이 말했습니다. 이제 웃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뭘 배웠는지 말해줄게. 나는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감쪽같이 빼낼 수 있어. 손에 있는 물건도 문제없지. 소매치기가 됐군. 굉장한데? 수요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면 모두 놀랄걸. 난 외투가 있는데 이 외투 주머니에는
무슨 물건이라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아무리 큰 물건도 넣으면 주머니에 꼭 맞지? 자랑할 만하군. 목요일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은 참나무 가지가 전부야. 하지만 이 가지를 이리저리 흔들면 굵은 참나무 몽둥이들이 날아와 나쁜 놈들을 두들겨주지. 1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 누구든 다 물리쳐버릴 수 있다고. 전쟁이 나면 쓸모가 있겠군. 이번엔 금요일이 말했습니다. 난 활 쏘는 법을 배웠어. 난 활로 뭐든지 다 맞출 수 있어. 수십 리 바깥에 새가 물고 있는 나달 한 톨도 문제없어. 와, 그럼 형은 명사수네? 토요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던지고 받는 재주를 익혔어. 난 뭐든지 오른손으로 높이 던졌다가 왼손으로 받을 수 있어. 무거운 맷돌도 문제 없다고. 한번 해봐, 막내야.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자 토요일은 두고 보면 구경할 때가 올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눈 뒤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갈 길을 정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7 왕자는 걷고 또 걸어서 그날 저녁 어느 이상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도시는 쥐죽은 듯 고요했고 곳곳에 검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슬퍼 보였습니다. 임금님의 외동딸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공주를 납치해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7 왕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7 왕자는 임금님을 찾아가서 공주를 구해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 딸을 찾아오면 내 왕국과 금은 보화의 절반을 받을 것이며 또 공주가 원한다면 공주와 결혼할 수도 있어.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요일이 창가로 가더니 안경을 쓰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기 어둡고 음산한 성이 보인다. 성 안에 한 노인이 있는데 긴 백발머리에 얼굴은 양피지처럼 검고 황금빛 장식이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노인 옆에 아름다운 처녀가 눈물을 흘리고 서 있네. 처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왼손에 6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틀림없소. 그리고 그 노인은 공주와 결혼하려는 마법사요. 아, 공주는 도저히 구할 수 없을 거요. 영리하고 교활한 마법사의 손아귀에 놓여 있으니.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는 길을 떠났습니다. 일요일이 갈 길을 안내했지요. 왕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어둡고 음산한 성에 도착했습니다. 7번 문을 세차게 두드리자 마법사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왕자들은 마법사를 만나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결혼잔치 준비로 바쁘십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야, 늦지 않아 다행이군. 우린 결혼잔치에 풍악을 울리러 왔으니까. 월요일이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7 형제는 멋진 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손님들 사이에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슬픔에 잠긴 처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이때 월요일이 바이올린을 꺼내 턱 밑에 대고는
부드럽고 조용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들만 빼고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화요일이 살금살금 기어서 공주를 마법사의 팔에서 살짝 빼내어 수요일에게 넘겼습니다. 수요일은 공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는 공주에게 꼭 맞았지요. 이제 7 형제는 서둘렀습니다. 복도에는 하인들이 있었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있었지만 왕자 일행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주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법사는 깨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알아차리고는 달아난 공주와 7 왕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7 형제가 성에서 얼마 가지 못했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나뭇가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백 개의 몽둥이가 어디선가 날아와 병사들을 두들겨 주었겠죠. 병사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머리를 돌려 성으로 달아났습니다. 7 형제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땡볕 아래 3시간을 걷고 나자 몹시 지쳤으므로 나무 아래 앉아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이 주머니에서 공주를 꺼냈습니다. 잠이 깬 공주는 눈을 떠보고 세상에 깜짝 놀랐겠죠.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하지만 왕자들로부터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듣고 나서 공주는 너무나 고마워했답니다. 그리고는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누다가 모두 차례차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마법사는 성으로 쫓겨온 병사들로부터 몽둥이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어 커다란 검은 새로 변신한 뒤 날개를 활짝 펼쳐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하늘 위에서 동서남북을 살펴보자 나무 밑에 잠자고 있는 7 형제와 공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새는 쏜살같이 그곳으로 내려가 공주를 채갔습니다. 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왕자들은 새가 부리에 공주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요일이 벌떡 일어서서 활을 꺼냈습니다. 큰 새의 눈을 겨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물론 명중입니다. 눈을 맞은 새는 공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공주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점점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공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팔을 뻗치고 손바닥을 펴니다. 잡았습니다. 공주는 무사합니다. 이제 공주와 7 왕자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공주 아버지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왕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애가 깊었던 왕자들이 말이에요. 공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두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나의 안경이 아니었다면 공주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해.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주를 구해할 수 있었겠어? 월요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지 않게 조심조심 마법사의 손에서 공주를 빼낸 건 누구 공이지? 화요일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내가 외투 주머니에 공주를 숨기지 않았으면 성을 나설 때 파수꾼들에게 들켰을 게 분명해. 그러니 공주는 내 차지야. 수요일의 주장입니다. 모두들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병사들을 두들겨주지 않았으면 공주는 다시 붙잡혀갔을걸. 목요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활로 큰 검은 새를 쏘아 맞추지 않았다면 어떻겠어? 금요일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할 말이 있겠지. 그래도 이젠 내 얘기도 들어봐. 내가 공주를 받지 않았다면 공주는 죽었을 거야. 그래, 우린 정말 바보 같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아버지께 약속 드린 거 생각나지 않아? 항상 사이좋게 지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공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여? 공주는 우리들 중 아무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토요일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말하고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공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주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뒤에서 왕자들의 얘기를 전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제일 작은 막내 토요일하고 결혼할래요. 난 하늘에서 힘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날 받아준 분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간의 다툼은 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공주와 7 왕자가 궁전에 돌아오자 임금님은 두 팔을 벌려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환영 잔치가 시작됐지요. 나팔이 울리고 축포가 터지고 깃발이 탑 꼭대기마다 나부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과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가 계속되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임금님은 공주를 구해준 대가로 왕국과 재산의 절반을 7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형들에게 모든 상금을 양보했습니다. 이미 공주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자기한테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6 형제들이 왕국과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형제 간에 아무런 다툼도 없었고 조금도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없었지요. 왕자들은 공주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7 아들을 다시 만나고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임금님은 너무나 기쁘고 흐뭇했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영리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야. 게다가 형제 간의 우애도 깊고 그러니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긴 있었지. 딸 하나를 가졌으면 했는데 너희가 예쁜 공주를 데려와서 그 소원도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온 나라에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었답니다. 개암 까는 케이트. 옛날 옛적에 예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케이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왕비에게도 딸이 1명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도 케이트였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에 2명의 케이트가 있는 셈이었죠. 만일 임금님의 친딸인 케이트가 훨씬 더 예쁘지 않았더라면 큰 혼란이 생길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딸 케이트는 예쁜 케이트라고 부르고 왕비의 딸 케이트는 그냥 케이트라고만 불렀답니다. 2 케이트는 처음 만나자마자 좋은 친구가 되었고 친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예쁜 케이트의 미모 때문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딸이 자기 딸보다 더 예쁘다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어느 날 왕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암탉을 기르는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예쁜 케이트의 미모를 망쳐놓을 저주로 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를 제게 보내세요. 보낼 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은 조금도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당장 그 예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왕비는 아침에 먹을 달걀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는 구실로 임금님의 딸을 닭을 치는 여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쁜 케이트는 부엌을 지나다가 테이블 위에 귀리로 만든 과자 몇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서 닭을 치는 여자에게 갔습니다. 예쁜 케이트가 닭을 치는 여자의 집에 가서 달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젖옷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예쁜 케이트는 아궁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자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왕비님께 먹을 것 단속을 좀 더 잘 하시라고 전해요. 다음날 아침 왕비는 예쁜 케이트를 다시 한번 닭을 치는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예쁜 케이트가 부엌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보관하는 광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완두콩을 줍고 있었어요. 친절한 소녀인 케이트는 발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예쁜 케이트에게 완두콩 꼬투리를 한 줌 주었습니다. 예쁜 케이트는 그걸 씹으면서 계속 길을 갔지요. 예쁜 케이트가 닭을 치는 여자의 집에 가서 달걀을 달라고 하자 닭을 치는 여자는 말했습니다. 젖옷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예쁜 케이트는 아궁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집으로 가서 왕비님께 전하세요. 일이 되길 바라신다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왕비가 직접 공주를 깨워서 닭을 치는 여자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예쁜 케이트를 감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닭을 치는 여자가 예쁜 케이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젖옷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예쁜 케이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의 머리가 솥에서 예쁜 케이트의 머리 위로 뛰어 올라와 케이트의 머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예쁜 케이트는 이제 양의 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만족스러워한 것은 물론이지요. 하지만 왕비의 딸 케이트는 언니의 일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케이트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어. 언니한테 다음에 또 무슨 흉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는 고운 천을 꺼내어 언니의 머리에 씌워주고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행운을 찾아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걷고 또 걸어서 어느 다른 왕국에 이르렀습니다. 씩씩한 케이트는 왕궁으로 가서 부엌 하녀가 되었어요. 그 덕택에 케이트와 병든 언니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이 두 자매의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큰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병든 왕자는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왕자를 간호하는 사람마다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왕자를 밤에 간호하겠다고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케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자님을 간호하겠습니다. 한 자루 가득 은을 주신다면요. 임금님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잠자는 왕자의 곁에 앉았습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왕궁의 시계가 12번 울리기가 무섭게 왕자가 몽유병자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가서 현관을 지나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케이트는 왕자의 뒤를 바짝 따라갔지요. 왕자는 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를 부르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케이트도 살짝 왕자 뒤에 탔습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도 그 옆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일행은 빽빽한 개암나무 숲에 이르렀습니다. 구불구불한 숲길을 지나가는 동안 케이트는 개암을 따서 앞치마 주머니 속에 담았습니다. 숲을 지나 계속 더 가다 보니 푸른 언덕이 나왔습니다. 열려라 푸른 언덕이요. 젊은 왕자와 말과 사냥개를 들여보내다오. 왕자가 외쳤습니다. 케이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뒤에 앉은 왕자의 신부도. 그러자 언덕의 문이 스르르 열렸고 일행은 문을 통해서 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진 멋진 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멋있는 남녀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케이트는 태어나서 그렇게 흥겨운 음악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케이트는 말에서 살짝 내려 문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내 아름다운 숙녀들이 왕자를 빙 둘러싸며 무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자는 이들과 차례차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쉬지도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케이트는 이곳이 요정나라 사람들의 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들키는 날이면 요정나라 사람들이 절대 돌려보내주지 않을 테니까요. 케이트는 더 뒤로 물러나서 가장 컴컴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 요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든 여자 요정 한 명이 어린 요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요술지팡이를 조심해서 가지고 있어. 3번만으로도 양의 머리를 뒤집어 쓴 그 가엾은 공주는 다시 예전처럼 예뻐질 거야. 케이트는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개암을 몇 개 꺼내 어린 요정에게 굴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열매를 굴려 보내니까 어린 요정이 지팡이를 놓아두고 열매를 쫓아갔습니다. 케이트는 앞으로 기어가서 지팡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닭이 울자 왕자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케이트도 그 뒤에 살짝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모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개도 물론 같이 따라왔지요. 말은 마구간으로 돌아가고 왕자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케이트는 불가에 앉아서 개암을 까먹었습니다. 아침에 임금님과 왕비, 또 왕자의 동생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자님은 아주 잘 주무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케이트에게 아들을 하룻밤 더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황금을 한 자루 가득히 주신다면요. 모두들 방에서 나가자 케이트는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의 얼굴을 지팡이로 3번 건드리자 양의 머리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예쁜 언니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자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왕궁의 시계가 12번 울리자
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서 현관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 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를 부르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케이티도 살짝 왕자 뒤에 탔습니다. 일행은 구불구불한 숲길을 지나갔고 케이트는 개암을 따서 앞치마 주머니 속에 담았습니다. 푸른 언덕에 와서 왕자가 외쳤습니다. 열려라 푸른 언덕이여! 젊은 왕자와 말과 사냥개를 들여보내다오! 케이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뒤에 앉은 왕자의 신부도! 그러자 언덕의 문이 스르르 열렸고 일행은 사람들이 춤추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왕자가 쉬지 않고 춤추는 동안 케이트는 다시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흰새를 가지고 노는 어린 요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든 요정 한 명이 어린 요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흰새를 조심해서 가지고 있어. 단 세 입만 먹어도 왕자는 요정의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예전같이 될 거야. 케이트는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개암나무 열매 몇 개를 꺼내 어린 요정에게 굴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열매를 굴려 보내니까 어린 요정이 흰새를 놓아두고 열매를 쫓아갔습니다. 케이트는 앞으로 기어가서 흰새를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닭이 울자 왕자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케이트도 그 뒤에 살짝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모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개도 물론 같이 따라왔지요. 말은 마구간으로 돌아가고 왕자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케이트는 새를 죽이고 깃털을 뽑은 다음 불 위에 매달아 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하고 향긋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깨어났습니다. 와, 그 새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왕자에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왕자는 팔꿈치를 디디고 일어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또 한번 먹고 싶어. 그래서 케이트는 왕자에게 또 한 조각 주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했습니다. 그거 또 한번 더 먹고 싶어. 그래서 케이트는 왕자에게 세 번째 조각을 주었습니다. 왕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임금님과 왕비와 왕자의 동생이 왔을 때 케이트와 왕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불가에 나란히 앉아 개암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케이트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은 한 자루와 금 한 자루를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 것 같지가 않구나. 넌 내 아들을 보살피기만 하지 않고 병을 다 고쳐주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소원이 있으면 또 말해보렴. 뭐든지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주마. 그러면 왕자님과 결혼하는 게 제 소원이랍니다.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저런 그런 소원을 말하다니. 케이트는 수줍음이라는 걸 모르는군요. 그러면 왕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왕자도 밝은 눈을 가진 명랑한 케이트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자의 동생은 병을 앓았던 예쁜 케이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쌍의 신랑 신부가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케이트가 두 형제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 집안에 두 케이트가 함께 살게 되었지요. 병들었던 왕자가 자기 아내를 개암 까는 케이트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다면 또 헷갈릴 뻔했지 뭐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불가에 앉아 개암을 까다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나요?